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미국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요일 이란과의 휴전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란 내부의 권력 다툼을 정리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도록 3일에서 5일의 시간을 준 것이라고 미국 정부 관계자 3명을 인용한 악시오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란 정부가 심각하게 분열돼 있으며 파키스탄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과 셰바즈 샤리프 총리의 요청에 따라 이란 지도부가 통합된 제안을 마련할 때까지 공격을 유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휴전 발표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들을 공격하면서 외교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고 영국 해상무역작전센터에 따르면 컨테이너선 한 척은 선교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화물선 한 척은 피격 후 해상에서 정지한 상태입니다. 미국 측 협상단은 전쟁 종식과 이란 핵 프로그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합의가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테헤란에서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상대가 누구인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사실상 소통을 끊은 상태이며 실권을 장악한 혁명수비대 장성들과 민간 협상단이 전략을 놓고 공개적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균열은 지난 금요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발표하자 혁명수비대가 이행을 거부하고 오히려 외무장관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관계자는 이런 분열이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암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후임자 졸그 아드르가 혁명수비대와 민간 지도부 그리고 최고 지도자 사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이슬라마바드 2차 평화회담을 위해 짐까지 꾸렸지만 이란 측이 월요일 밤 협상 참여 신호를 보냈다가 화요일 아침 이를 번복하고 해상 봉쇄 해제를 요구하면서 출발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화요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은 벤스 부통령, 루비오 국무장관,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 레트클리프 CIA 국장 등 안보팀 핵심 인사들과 회의를 열었고 회의 직전까지 대통령이 이란 에너지시설 대규모 타격을 택할지 외교의 시간을 더 줄지 참모들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가까운 복수의 관계자는 대통령이 군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모든 외교적 선택지를 소진하기 전까지는 전쟁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파키스탄 중재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시한 안에 이란의 협상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군사적 옵션이 다시 테이블 위에 올라오게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3척을 공격하고 이 가운데 2척을 납포했습니다. 영국 해상무역작전센터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소속 무장 쾌속정이 오만 북동쪽 15해리 해상에서 컨테이너선의 발포에 선교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이후 이란 서쪽 8해리 지점에서 화물선 한 척에도 추가 사격을 가했습니다. 두 선박 모두 승조원 부상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두 번째 선박은 피격 후 해상에서 정지한 상태로 멈춰섰습니다. 혁명수비대에 가까운 이란 파르스 통신은 규정을 위반한 선박 2척을 납포해 이란 해안으로 호송 중이라고 보도했으며 납포된 선박은 MSC 프란체스카호와 에파미넌데스호로 확인됐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세 번째 선박인 유포리아호에 대해서도 공격을 가했는데 이란 언론은 이 선박이 이란 해안에서 좌초 상태에 있었다고만 전하고 구체적인 경위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개전 이후 중동 해역에서 발생한 선박 공격은 현재까지 30건을 넘어섰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며칠 전 저희가 전해드렸던 미국 과학자 연쇄 실종 사망 사건에 새로운 진전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핵무기 및 항공우주 분야 기밀 연구에 관여했던 과학자 최소 10명이 최근 수년간 잇따라 사망하거나 실종된 가운데 FBI가 사건 간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양상은 미해결 살인부터 흔적 없는 실종까지 다양한데 FBI는 에너지부와 국방부, 그리고 지역 법집행기관과 공조해
이들 사건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지 전방위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이 이끄는 하원 감독위원회도 월요일 자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제임스 코머 위원장은 이번 사건들이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하면서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최우선 과제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 가운데 윌리엄 딜 맥캐슬랜드 전 공군소장은 미 공군연구소를 지휘하며 국방부 최첨단 항공우주 연구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로 지난 2월 뉴멕시코 자택에서 휴대전화와 안경을 모두 남겨둔 채 사라진 후 현재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사 제트추진연구소와 연관된 인물들도 여러 포함돼 있는데 25년간 소행성과 해성을 연구한 마이클 데이비드 힉스가 2023년 사망했고 우주연구 전문가 프랭크 마이왈드가 2024년 사망했으며 항공우주 엔지니어 모니카 레자는 2025년 6월 LA 산림지대에서 하이킹 중 실종됐습니다. 뉴멕시코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소속이었던 멜리사 카시아스와 앤서니 차베스도 각각 2025년 5월과 6월에 실종됐으며 카시아스는 소지품을 집에 두고 초기화된 전화기만 남긴 채 고속도로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사망사건 중에서는 MIT 플라즈마과학 핵융합센터를 이끌던 누노 로레이로 교수가 2025년 12월 자택 인근에서 총격으로 숨졌고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소속 천체물리학자 칼 그릴 마이어도 올해 2월 자택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이 사건들이 우연이길 바란다면서도 최근 관련 회의를 가졌으며 앞으로 일주일 반 안에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캐럴라인 레빗 대변인은 모든 관련 기관 및 FBI와 협력해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FBI 국장 캐시 파텔은 기밀 정보 접근 권한과 외국 세력 개입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제5연방 항소법원이 텍사스주 공립학교의 10계명 개시를 의무화한 법률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오랫동안 교실 내 종교적 가치 도입을 추진해온 보수 진영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뉴올리언스에 위치한 항소법원은 9대 8표결로 이 법률이 학부모나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판결문에는 어떤 학생도 10계명을 암송하거나 믿거나 그 신성한 기원을 긍정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앞서 텍사스 내 대형 학군을 포함한 10여 곳에서 10계명 개시를 금지했던 하급 연방법원의 결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해당 법률은 공화당 소속 그렉 에버트 주지사가 서명해 지난 9월부터 시행됐으며 전국에서 공립학교에 10계명을 개시하려는 시도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법에 따르면 학교는 기증받은 포스터를 교실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걸어야 하고 포스터 크기는 가로 40cm, 세로 50cm 이상이어야 하며 교실 어디서든 읽을 수 있는 글씨 크기여야 합니다. 시행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반응은 엇갈렸는데 달라스 교회의 한 학구는 약 5,000장의 포스터를 인쇄하는데 $1,800를 지출하기도 했고 일부 학교에는 기증 포스터 상자가 캠퍼스 앞에 배달되기도 했습니다. 텍사스주 법무장관 켄 팩스터는 이번 판결을 텍사스와 도덕적 가치의 중대한 승리라고 평가했고 루이지애나주 법무장관 리즈 머릴도 이번 판결이 자기 주의법적 방어 논리를 전면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국 시민 자유연합 등 반대 측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정교분리 원칙과 가정의 종교교육 선택권을 이번 판결이 훼손했다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반대 의견을 낸 스티븐 히긴슨 판사는 헌법 제정자들이 종교의 국교화를 막고자 했음에도 텍사스가 정치적으로 선택된 특정 경전 구절을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설치하도록 입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텍사스는 2024년에도 초등학교 대상 성경 기반 선택 교육 과정을 승인한 바 있으며 오는 6월에는 성경 이야기를 필수 읽기 목록에 추가하는 법안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엘라베마주에서도 KIB 공화당 주지사가 이달 초 유사한 법안에 서명했고 루이지애나에서는 지난 2월 항소법원이 같은 취지의 법률 시행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버지니아주에서 4월 21일 실시된 재선거구 조정 주민투표가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새로운 연방하원 선거구 획정안이 시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투표의 핵심은 버지니아주 헌법을 개정해 기존의 초당적 재획정위원회를 우회하고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의회가 직접 선거구 지도를 새로 그릴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찬성 통과로 민주당은 버지니아 11개 하원 의석 가운데 최대 10곳에서 유리한 구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추가 사석까지 의석 확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공화당은 이번 주민투표가 공정한 재획정 절차가 아니라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인위적으로 재편하는 게리맨더링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한 주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러 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선거구 재편 경쟁의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다만 찬성 통과가 곧바로 새 선거구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화당이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현재 버지니아주 대법원에는 주민투표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표 문구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이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주 대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며 판결 결과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질적 효력 자체가 뒤집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하원 다수당 경쟁이 박빙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버지니아 의석 몇 석의 변동만으로도 중간선거 전체 판세가 달라질 수 있는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법정 공방과 여론전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며 버지니아주 대법원의 최종 판결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좌파 성향 인권단체인 남부빈곤 법률센터 SPLC를 연방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SPLC는 1971년 설립 이후 KKK단 등 백인 우월주의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온 단체로 특정 조직의 내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원을 침투시키는 비밀 프로그램을 수십 년간 운영해왔습니다. 토드 블랑쉬 법무장관 대행에 따르면 SPLC는 기부자들에게 극단주의와 싸우겠다며 모금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 기부금을 KKK단과 네오나치 등 감시 대상 단체 소속 정보원들에게 지급하면서도 이런 사실을 기부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블랑쉬 법무장관 대행은 SPLC가 극단주의를 해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원에게 돈을 주고 인종적 증오를 부추기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반대한다고 내세운 바로 그 극단주의를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1980년대부터 시작됐고 내부에서 필드소스 또는 F로 불린 정보원은 최소 9명이며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감시 대상 단체 관련 인물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최소 3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네오나치 단체 내셔널 얼라이언스에 소속된 한 정보원은 9년간 100만 달러 이상을 받았고 또 다른 정보원은 미국 통합클란의 최고 지도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용 혐의는 전신사기, 은행사기, 자금세탁 공모이며 사건은 SPLC 본부가 있는 엘라베마주에서 제기됐습니다. SPLC 브라이언 페어 대표는 이 프로그램이 폭력 위협을 사전에 감시하기 위한 것이었고 수집된 정보를 연방 및 지역 법집행기관과 공유해 실제로 생명을 구했다며 강력히 방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PLC는 보수 진영으로부터 우파 단체를 부당하게 과격 세력으로 분류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난해온 편향적 단체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FBI 국장 캐시 파텔은 취임 후 SPLC와의 협력 관계를 끊으면서 이 단체를 편향적 비방기구라고 규정했습니다. 지난 12월 하원 공화당은 SPLC를 주제로 청문회를 열어 바이든 행정부 시절 기독교 및 보수 성향 미국인의 언론과 결사의 자유를 조직적으로 침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